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발을 디딘 나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회사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고 직원 수는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지만 의욕으로 가득 찬 나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 회사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오래된 건물 3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무실은 좁았고 창문은 작았지만 나는 그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사무실 한쪽 구석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낡은 나무문이었다. 궁금하긴 했지만 선배 직원들은 아무도 그 문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나 역시 괜한 참견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야근을 하던 중이었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나와 늦게까지 일을 하던 한 선배만 남아 있었다. 그때였다. 언제부턴가 그 낡은 문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인가 긁는 소리, 무언가 끌리는 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점점 소리는 더 분명해졌고 마치 누군가 그 너머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참다 못해 나는 이 사실을 그 선배에게 말했지만 선배는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그 즉시 책상으로 돌아가 옷과 가방을 챙기고는 급히 자리를 떠났다. 몇 시가 됐든 나도 퇴근해라라는 말을 남기고 나가는 선배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그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고 내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결국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기분 나쁜 싸늘함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선 나는 급히 돌아봤지만 사무실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문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손목시계가 12시를 가리켰고 사무실의 형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문이 미세하게 열리며 그 틈으로 찬바람이 불어왔다. 문 너머로 뭐가 있는지 보이진 않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더 이상 거기에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둥지둥 회사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다음 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 선배를 찾아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다. 선배는 잠시 고민하더니 회사를 다니고 있는 2년 동안 그 문에 대해 여러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오래전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곳에 작은 병원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병원 지하에는 결코 알려지지 말아야 할 섬뜩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고 했다. 회사가 문을 열기 전부터 그 문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으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회사를 떠났다는 것이다. 더 이상 이 회사에 남아있지 말라는 선배의 충고를 듣고 나는 금세 이직을 결심했다. 몇 달 뒤 회사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그 사무실 창문 너머로 낡은 나무문이 보였다. 그 후로도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을 할 때면 여전히 그 한기가 떠오르곤 한다. 나는 다시는 그 회사 주변에 얼씬거리지 않았지만 가끔씩 그 회사 근처를 지나칠 때면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머물러 병원의 잔재와 그 문 너머에 대한 호기심이 스멀스멀 되살아나곤 한다. 그 문 너머에는 대체 무엇이 존재했던 것일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나는 그저 기억 저편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대학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목적지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은 고즈넉한 자연과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움으로 유명했다. 나와 친구들은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그곳을 선택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주변 관광 명소에 대한 정보도 얻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마을 외곽의 폐가였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그곳은 수십 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고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호기심 많은 우리 친구들은 무서운 이야기에 끌려 폐가를 탐험해 보기로 했다. 밤이 되자 우리는 랜턴을 챙기고 폐가로 향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폐가는 무섭게 서 있었다. 벽은 금이 가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오래 방치된 듯한 모습이었다. 무겁게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싸늘한 공기가 우리를 맞았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모두 웃고 있는 표정이었지만 뭔가 불안해 보였다. 우리는 서로의 랜턴 불빛을 의지하며 방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에는 낡은 가구들과 함께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그 일기장은 이 집에 살던 사람의 것이었다. 일기장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일상적이지 않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불가사의한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등 불안과 공포에 찬 글이 이어져 있었다. 두 번째 방에 들어서자 우리는 알 수 없는 한기에 멈춰섰다. 벽에는 무언가 긁힌 자국들이 있었다. 사람 손톱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깊고 날카로운 자국이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지막 방에 들어갔을 때 방 한가운데 오래된 오르골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호기심에 오르골을 돌리자 오르골에서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 멜로디는 한편으로는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섬뜩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우리 중 한 명은 갑자기 기묘한 표정을 짓더니 이곳에서 나가야 해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우리는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하며 곧바로 폐가를 빠져나왔다. 폐가에서 멀어질수록 이상했던 기분은 점점 사라졌지만 우리가 보았던 것들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우리는 마을의 한 노인을 찾아가 폐가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집은 예전에 행복한 가정이 살던 곳이었어. 하지만 어느 날 밤 가족 모두가 실종됐고 그 후로 그 집에선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지. 사람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믿고 있어. 우리 모두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노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겪은 일들과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종종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폐가에서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았다. 지금도 가끔씩 친구들과 모이면 그때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결론 짓는다. 그 폐가에는 무언가가 있어. 그곳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야. 그 후로도 그 마을은 계속해서 방문객들에게 고요한 저주로서 남아있으며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다고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 떠도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는 아주 다양하고 때로는 소름 끼치기도 합니다. 이 중 하나를 예로 들어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창작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민주는 주말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깊숙한 산속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집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방학 동안 친구들과 함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해 보였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고 일행은 장작을 모아 뒷마당에서 작은 캠프파이어를 벌였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 속에서 장작이 타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서로 돌아가며 도시에서의 일상과대학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연스럽게 공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창 이야기가 진행되던 중 현우라는 친구가 조용히 일어나 이 집에서 본 적 없는 문을 발견했다며 뭔가 이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하며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문은 한옥의 뒤쪽 툇마루 아래로 내려가야만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낡은 목재문은 누군가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곳곳에 거미줄이 엉켜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친구들은 겁도 없이 그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자 마치 무언가 오래도록 감춰져 있던 것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듯한 기묘한 공기와 함께 매우 좁고 어두운 계단이 아래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일행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끝에는 작은 지하실이 있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 쌓인 골동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은 민주였습니다. 그녀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에 잠깐 멈춰섰습니다. 한편 다른 친구들은 흥미진진하게 이것저것을 구경하다가 구석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펼쳐보자 이 집의 과거 주인으로 보이는 가족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몇 장을 넘기다가 그들은 사뭇 이상한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정체불명이 흰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중 한 장에서는 모두가 하얀 천을 덮은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상간 마을의 풍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민주에게는 그 하얀 천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민주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겨우겨우 눈을 감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할머니가 계시다는 이웃 마을을 방문한 민주와 친구들은 그곳의 한 노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그 집에서는 한 가족이 살았고 그중 한 명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종된 이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고 이후 집 주변에서는 알 수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깊은 밤이면 의문의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은 민주와 친구들은 예정된 일정을 급히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다시 그 집에 묵게 되었을 때 민주는 너무나 선명하게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지하실의 그 사진 속 장소에 서 있었고 그 하얀 천 아래에는 실종된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벌리고 있던 그 모습이 민주를 놀라게 했고 그녀는 비명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이후로 그 집을 다시 방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시의 경험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 집의 전설로 남게 되었고 민주는 아직도 가끔씩 그 꿈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 얼굴은 정말로 그녀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